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한 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김영권 선교사이고요. 커넥팅 투게더 대표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수많은 4차 산업혁명의 AI나 IoT나 바이오나 3D 프린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기술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또 가장 중요한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이라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보안입니다. 이 보안이 뚫리면 모든 것이 연결되고 되는 모든 이 기술들이 결국은 해킹되고 결국은 가장 더 위험할 수 있는 초연결, 초융합 사회에 보안이 뚫린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암호화 보안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다른 기술 혁명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이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과 함께 더불어서 따라온 게 있어요. 그것이 디지털 금융입니다. 흔히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럼 이게 블록체인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 암호화폐는 불가분의 관계인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이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살펴보고 돈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심각한 현재 금융의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요거를 살펴봐야 저희들이 왜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세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전망, 남는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그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달성하고 난 뒤 2018년도인가요? 한국 사회는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한복판에서 두 패널로 나누어서 JTBC 썰전에 출연해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분들이 있었죠. 카이스트의 정재승 박사와 그리고 이 농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시민 작가가 양쪽의 반대 입장으로 나눠져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 유시민 대표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잠깐 볼까요? 지금 그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의 요지는 당시의 그 분위기상으로나 어떤 논리성, 이런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그리고 또 그 암호화폐 투자 때문에 왔던 너무나 부정적 실패하고 또 자살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그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마치 승리하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다 시청을 했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저로서는 저도 유시민 작가가 대단히 논리적이고 많은 부분에서 해박하고 그분에게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제가 느꼈고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중간은 다 맞아떨어지는데 결국 마지막 단추가 틀려지는 거죠. 결과가. 근데 카이스트의 정재승 박사는 기술공학 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의 상관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거를 말할 바이 없어요. 이게 문제였죠. 이거를 정말 적절하게 비유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이 비유를 제대로 해주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유시민 작가는 기술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건축 기술인데 건축 기술을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마을회관 지어놨는데 크립토커런시, 거기서 도박판을 벌여가지고 암호화폐로 이 도박장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비유를 했거든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적절한 비유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투기라고 하는 것의 측면에서 현상적인 문제는 맞았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누가 그런 소스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술공학자들이 말하기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양분되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분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기술자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알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아마 제 강의를 들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못 들으셨으면 나중에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 못하면 이게 암호화폐와의 상관관계를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발 이해해라.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해 기반 없이 무슨 암호화폐가 돈 된다고 그러니까 투자하고요. 네트워크로 막 다단계 네트워크로 푸는 코인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고 자기만 망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돈네 8천 돈까지 다 끌어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알지도 못하는 세계에 돈 된다고 하니까 뛰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유시민 작가가 블록체인은 기술이니까 육성해야 된다. 근데 암호화폐는 제거해야 된다. 블록체인은 진짜 기술이다. 근데 암호화폐는 가상화폐. 여러분 가상화폐니까 가짜입니까? 가짜화폐라고 그래요. 그리고 투자가 아닌 투기. 예, 암호화폐는 그냥 투기다 투기.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블록체인은 건축 기술이다. 건축 기술로 마을회관을 지었다. 근데 암호화폐는 그 마을회관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는 아예 없애야 된다.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하나하나 좀 살펴가죠. 디지털 금융. 뭔가 디지털 금융이 뭐죠? 디지털 금융이란 학적인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기술혁명의 출발이자 근간인 블록체인 암호화 보안 기술에 의해 시작되어진 암호화된 전자화폐와 이와 관련한 모든 금융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록체인 암호화 보안 기술. 그것에 시작됐고 그 암호화된 전자화폐.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의 트랜잭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이 블록체인이. 아까 근데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내용 중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마치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아니거든요. 산업 전반에 이 블록체인 기술은 쓰여지고 있어요. 그중에 금융 부분에서의 기술 적용이 바로 이 암호화폐인 것 뿐이죠. 일부분인 거예요. 금융 부분이에요. 금융 부분에서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쓰인 거예요. 중공업이든지 스마트 시티든지 모든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쓰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기술 안에 다 쓰입니다. 자, 디지털 암호화폐로 상징되는 것이 뭐냐? 비트코인입니다. 그럼 돈이 뭐냐? 여러분 우리 돈부터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특별히 그 커머더티 커런시라고 하는 실물화폐가 있고요. 피아트 커런시라고 하는 명목화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물화폐는 옛날에 물물 교환할 때 그 시절 비누아트라고 하는 그 섬나라에서는 지금도 이거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대지를 메고 가가지고 예, 물물 교환을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요, 경제가?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단점이. 예, 가치를 이게 분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만약 돼지 가져갔는데 돼지 한 마리하고 이 뭡니까? 이 천입니까? 이게 천이라고 한다면
이 가치 균등을 나눠야 되는데 마치 돼지 반마리다. 그럼 그 자리에서 돼지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돼지 한 마리를 주고 요걸 두 개를 받든지, 예? 두루마리 두 개를 받든지, 아니면 한두루마리밖에 없으면 돼지 반 마리를 잘라야 되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같이 분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동질성의 문제가 있죠. 이게 동질이 아니잖아요. 가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치를 교환하는 데서 되게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내구적으로도 아니 생선을 갖고 가다가 좀 썩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때 냉동 기술도 없는데 이런 내구성의 문제도 있고요. 또 휴대하기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지를 새끼 돼지 메고 간다는 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다른 건 못 갖고 가지요. 소화제를 메고 가겠습니까? 무거워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리고 나서 뭘로 바꿨냐 하면 명목화폐가 나온 거죠. 이거는 이거의 단점을 그대로 장점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인정한 합의를 통해서 이런 지폐돈, 동전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습니다. 명목적 가치를 인정한 거죠. 이거는 실제 가치를 가졌지만 이 명목화폐는 명목적 가치를 가졌습니다. 종이를 우리가 거기다 그림을 그려 넣어서 이거를 우리가 화폐라고 하자. 예,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돈의 변천을 보면 처음에 생필품으로 출발했고 조개역전, 뭐 금화은하. 여러분 실질적인 돈은 금화라고 보시면 돼요. 금화은하가 돈이에요. 머니가 도대체 뭐냐? 예, 어떤 선교사님이 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일만하게 뿌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더라도 정확하게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요. 좀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지요. 금이나 은이 무슨 악하고 선합니까?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탐욕, 욕심을 부릴 때 모든 것이 이제 탐욕이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예, 죄가 되는 거죠. 그 탐욕 자체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은 사람도 죽이고 강도짓도 도둑질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금화나 은화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고요. 그 다음 동전 지폐가 나왔어요. 이게 명목화폐죠. 금이나 은화도 이 휴대성이 어려워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치가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은행이 생겨난 이유가 이 금화 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거를 보관해 주는 대신에 금화 1온스에 제가 이게 액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파운드로 처음에 이제 계산이 시작됐는데 제가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일정한 가치를 가졌었어요. 일정한 가치를. 그렇게 해서 동전과 지폐가 나와서 이 금화와 은화는 은행에다가 보관해 두고 보관해 주는 대가로 은행은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이 동전과 지폐를 내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생긴 게 이제 신용카드가 나오게 됐죠. 동전과 지폐도 잊어버리게 되고. 근데 신용카드도 나중에 복제가 가능하고 분실도 가능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뭐냐면 이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스마트폰 안에 핀텍 기술을 통해서 마그네틱 카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은행과 연동되어 있는 거죠. 이 카드는. 디지털화 됐습니다. 이 아날로그 신용카드가 디지털 신용카드화 됐습니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가 이제 디지털 카드도 필요 없는 바로 가상화폐라고 말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연동해서 또 직접 이제는 카드 없이도 결국은 돈을 주고받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왜 출현하게 됐냐? 그거는 필연성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연성이 뭐냐?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 안 됐다면 이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위성. 금융권 자체에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보안이 취약한 데다가 송금 대출 수수료도 너무 비싸요. 은행이 파산되면 이거를 구제받을 수도 없어요. 은행 파산되면 최고 액수가 5천만 원입니까? 그 이상은 구제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은행이 갖고 있는 그 대출 그리고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아주 합법적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좀 다뤄야겠는데, 네, 블록체인 암호화 보안 기술. 자, 이 보안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존에 여러분 이제 이 당위성과 필연성을 같이 설명을 같이 드리면 이게 예전 시스템입니다. 은행이 있고요.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고객들이. 그럼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자기의 제한적 정보만을 받아요. 그런데 은행은 나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고객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죠. 마음만 먹으면 이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이 정보를 팔아넘겨서 막대한 돈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권력기관, 정보기관에서 나의 허락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내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보안, 내 정보에 대한 해킹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해커들이 뚫고 들어와서 그런 일들 많습니다. 해커들이 뚫고 들어와서 은행 업무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조작해버려요. 액수를. 돈을 빼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파괴시켜버려요.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파괴시켜버려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이 은행의 서버가 만일 여러분 다 폭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은행의 정보들, 거래 정보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각해요. 보안이 뚫린다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뭐냐? 은행이 없어요. 그냥 나, 다른 사람, A, B, C, D 쭉 이런 사람들끼리 시즌 알툴처럼 얽혀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걸 노드라고 그래요. 노드. 이 사람들이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도 노드가 되고 랩탑, 노트북도 노드가 되고 PC도 노드가 되고 타블렛 PC도 노드가 돼. 다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결국 나의 거래가 여기에도 저장되고 여기에도 저장되고 다 저장됩니다. 다른 사람의 거래도 나에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는 중앙장부라고 그래요. centralized ledger라고 그래요. 중앙화된 장부죠. 거래 장부. 근데 여기는 decentralized ledg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산화된 장부라고 해요. 그래서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만일 내 것이 여러분 내 정보가 파괴됐어. 스마트폰이 파괴되고 내 기계가 파괴되고 다 파괴됐는데 이거 하나 남았으면요. 여기에 그 기록이 정보가 변조작이 불가능하거든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은.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나의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을. 다른 사람의 정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자 같은 장부를 복제해서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투명하긴 한데 그러면 무슨 이게 보안이야? 내 거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뭐 나도 다른 사람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내 계좌는 익명입니다. 익명. 금융에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금융거래에서. 내 계좌 정보는 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 거래한 사람만 알고 있어요. 나하고 거래한 사람만. 나머지 사람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정보가 들어가 있어도요. 검증을 하고 들여다봐도 이 사람 계좌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거래했던 사람 외에는 절대 이 계좌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정보기관도 몰라요. 중앙정보기관, 국가기관에서도 몰라요. 오직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거래소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의심되는데 거래소 통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가입된 계좌를 확인해 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P2P 방식으로 서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P2P, 사람과 사람 간에 바로 거래소 없이. 이런 사람들의 것은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계좌를 다 파헤쳐가지고 그 사람 정보를 갖고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대단한 거는 그렇게 분산장부에 다 복제가 돼서 기록돼서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요. 투표도 투표장 가서 하실 필요 없고요. 등산 가서 그냥 거기서 인터넷만 되면 내 폰으로 투표합니다. 변 조작이 불가능하다니까. 정보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신력 있고 투명합니다. 이 기술을 동원해서 곧 투표율 거의 100%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여러분 계약하실 계약서 만들고 중개인 수수료 나갈 필요가 없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래서 변호사 없이 중개인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하면 변조작 불가한 정보가 다 입력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개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수수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당위성. 왜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뭐였냐? 여러분 송금 국가 간에 비싼 송금 수수료가 있어요. 기존 은행은. 저 필리핀만 하더라도 여러분 단돈 10,000원을 송금을 하려고 해도 4만 원, 5만 원 수수료 들 겁니다. 한국은행, 또 필리핀은행 중간에 뭐 환차해가지고 뛰어가잖아요. 근데 디지털 금융으로 하면요. 제로든지 1,000원이든지. 지금 조금 더 비싸졌겠네요. 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카카오뱅크로 저희 뭡니까? 여기 있는 현지은행으로 비디오라고 하는 은행으로 하는데 얼마를 보내든지 상관없어요. 제한된 금액까지. 예. 뭐 아주 작은 액수부터 제한된 금액 뭡니까?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제한된 금액. 그게 뭐 5,000불입니까? 1회당. 그거 보내는데 한 600만 원 되는데 수수료가 100페소예요. 100페소. 우리 돈으로 한 2,500원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진 거죠. 수수료가. 하물며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는 이 부분은 더 쌀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대출의 이 허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출은 가상의 숫자잖아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그 명목상 화폐를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돈을 안 주면서도 그냥 통장으로 숫자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상황에서 돈을 대출해 주면서 나중에 이자를 못 갚고 돈을 못 갚으면 우리의 실제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를 몰수해 버려요. 정말 제가 이거를 알게 되면서 너무 심각하다. 이건 좀 합법적 사기 아닌가 할 정도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에서는 벤처기업들이나 기업들이 이제는 론 대출 안 하죠. 그냥 그래서 암호화폐를 출시해 가지고 ICO 그 초기 코인 발행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해서 뭡니까? 펀드레이징을 하죠. 그리고 투자자들을 통해서 그 금액을 펀드레이징을 해서 나중에 기술 개발을 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거기서 발행한 이 코인의 가치도 주식처럼 가치가 올라가서 결국은 배당을 해주게 되는. 그래서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이런 클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환전 수수료도 엄청 비쌉니다. 기존의 은행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카지노에서 사실은 이 실용됐던 것이 비트코인이 카지노에서 처음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 여행 가서 이게 뭡니까? 이게 카드 게임 뭐 도박을 하는데 빠친코인가 뭔가요? 이런 거 하는데 거기 나라 돈으로 환전하는데 25% 30%의 수수료를 떼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부자들이 하지만 여러분 100만 원에 뭐 25만 원, 30만 원, 1000만 원에 250만 원, 300만 원 뛰어가는데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은행의 금융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구조적인 문제 뭐냐? 그걸 언제 사람들이 깨닫게 됐냐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2007년도에 미국발 대공황이 왔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이 서민주택담보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리로 담보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엄청난 이익이 되고 장사가 됐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또 집을 사고 그 집을 또 담보 받아가지고 또 대출 받아서 또 집을 사고 이렇게 집을 막 사가는 거예요. 서민들이. 그동안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또 저 소수민족들이요. 야, 그렇게 하니까 집 장사를 하니까 돈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다시 회수하려고 금리를 높였어요. 금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였으면 이자가 무서워서라도 빨리 돈을 갚고 원금도 갚고 이렇게 돈을 안 빌려서 이렇게 돈을 회수하는 건데 은행이 이 기능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가의 사람들이 여러분 헤지펀드라고 해서 이 파생 상품들을 이 서민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 파생 상품들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계속해서 담보대출 받다가 어느 날 결국은 빵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찾고 은행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고객들은 다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어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 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문 닫았어요. 부도 났어요. 뱅크럽 됐어요. 어떻게 보상받아요? 못 받아요. 5천만 원 이상은. 우리 돈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5천만 원 이상 못 받는 거죠. 미국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하우스푸어족들 이 담보대출 통해서 집을 사고 해갖고 집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 거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집 없이 홈리스들이 되고요. 거리로 쫓겨나고 엄청난 사회 문제가 일어났죠. 이 미국발 대공황이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게 유심히 관심 있게 보다가 이 한 비디오를 봤는데 2011년도 미 주정부 이게 미국에도 추정 60분 같은 방송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2011년도 미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부도 위기설이라고 하는 그거를 다루는 방송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By now, just about everyone in the country is aware of the federal deficit problem. But you should know that there is another financial crisis looming involv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t's gotten much less attention because each state has a slightly different story. But in the 2 years since the Great Recession wrecked their economies and shriveled their income, the states have collectively spent nearly $500 billion more than they've collected in taxes, and there is $1 trillion hole in their public pension funds. The states have been getting by on billions of dollars in federal stimulus funds, but the day of reckoning is at hand. The debt crisis is already making Wall Street nervous, and some believe that it could derail the recovery, cost 1 million public employees their jobs, and require another big bailout package that no one in Washington wants to talk about. The most alarming thing about the state issue is the level of complacency. Meredith Whitney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financial analysts on Wall Street an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women in American business. She made her reputation by warning that the big banks were in big trouble long before the 2008 collapse. Now she's warning about a financial meltdown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t has tentacles as wide as anything I've seen. I think next to housing, thi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United States and certainly the largest threat to the U.S. economy. Why aren't people paying attention? Because they don't pay attention until they have to. Whitney says it's time to start. The money that we take in, that's all the money we can spend. California, which faces a $19 billion budget deficit next year, has a credit rating approaching junk status. It now spends more money on public employee pensions than it does on the state university system, which had to increase tuition by 32%. Arizona is so desperate it sold off the state capitol, Supreme Court building, and legislative chambers to a group of investors, and now leases the buildings from their new owner.
The state also eliminated Medicaid funding for most organ transplants. Then there's New Jersey. It had the highest taxes in the country, a $10 billion deficit, and a depressed economy when first-year Governor Chris Christie took office. But after looking at the books, he decided to walk away from a long-planned and much-needed project with New York and the federal government to build a rail tunnel into Manhattan. It would have helped the economy and given employment to 6,000 construction workers. Lots of jobs. Yeah. I cancel it. I mean, listen, the bottom line is, I don't have the money. And you know what? I can't pay people for those jobs if I don't have the money to pay them. Where am I getting the money? I don't have it. I literally don't have it. Is this going on all over the country? Yes. Of course it is. It's not like you can avoid it forever, because it's here now. And we all know it's here. And the federal government doesn't have the money to paper over it anymore either for the states. The day of reckoning has arrived. That's it. And it's going to arrive everywhere. Time may vary a little bit depending upon which state you're in, but it's coming. And nowhere has the reckoning been as bad as it is in Illinois, a state that spends twice as much as it collects in taxes and is unable to pay its bills. This is the state of affairs in Illinois. It's not pretty. Dan Hines is the comptroller of the state of Illinois, its paymaster. He currently has about $5 billion in outstanding bills in his office and not enough money in the state's coffers to pay them. He says they're 6 months behind. How many people do you have clamoring for money? It's fair to say that there are tens of thousand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aiting to be paid by the state. So how are these people getting by if they're not getting paid by the state? Well, that's the tragedy. People borrow money. They borrow in order to get by until the state pays them. They're subsidizing the state. They're giving the state a float. Exactly. And who do you owe that money to? Pretty much anybody who has any interaction with state government, we owe money to. That would include everyone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which is owed $400 million, to small businessmen like Meyer Shaw, who owns a pharmacy in Chicago and has been waiting months for $200,000 in Medicaid payments. Then there are the 2,000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owed $1 billion by the state. Lutheran Services has been around since 1867 and provides critical services to 70,000 people, mostly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mentally ill. The state owed them $9 million just before Thanksgiving, and they nearly had to close up shop. How long can you go on like this? Well, we wonder that too, because we really don't know. Reverend Denver Bittner is the president of Lutheran Services. He says they were forced to tap their entire line of credit and all their cash reserves before the state would finally pay them as a hardship case. It has to be that you've sold off all of your assets. You have borrowed from everybody you can borrow from, and then we'll think about it. Even though they owe you the money? Even though they owe us the money. The first words out of my mouth are usually an apology, because they have been, put in this situation that, really is unacceptable, and there's very little I can do or say other than apologize. It's not just the social safety net that Comptroller Dan Hines has to worry about. There have been Illinois legislators evicted from their offices because the state didn't pay their rent, and stories about state troopers being turned away from gas stations because the owners refused to take their state credit cards. The state's a deadbeat. Yeah, I mean, the state of Illinois is known as a deadbeat state. This is a reputation that has taken us years to earn, and we've reached, the heights of, I think, becoming the worst in the country. Not all of the problems that Illinois and other states are facing right now can be traced to the Great Recession, but the precipitous drop in tax revenues did expose decades of financial irresponsibility, reckless spending, unrealistic benefit packages for public employees, and the use of political gimmicks to cover up hidden deficits. It's forcing state governors and the public to confront some harsh realities. This is different, isn't it? It is very different. And the reason it's different is because the only choices left are choices that people previously have said were politically impossible, that you couldn't do. You couldn't cut K-12 education funding.
You couldn't do those things. You couldn't talk about pension and benefit reform for the public sector unions, that these were third rails of politics. We are now left with no alternatives. Just the third rail. Yeah, that's it. I'm just going to grab it and go and let the chips fall where they may. This money's got to come from someplace. In some ways, Governor Chris Christie is the political canary in the coal mine of the state fiscal crisis. He slashed New Jersey's budget by 26%, including $1 billion in cuts to education, forcing the layoffs of thousands of teachers. He got rid of 1,300 state workers and drastically reduced funding to New Jersey's cities, counties, and villages, which have their own financial problems. And he's still facing another $10 billion deficit next year. Long term, the situation is much, much worse. Okay, let's talk about the pension obligations. Sure. 46 billion unfunded liability for pensions, 66 billion unfunded for health care liability. Yes, sir. That's a lot of money. That's a lot of money even for the federal government. That's a lot of money. And there are people who think it's worse. Yeah, I think that's an optimistic view. Listen, at this point, if it's worse, what's the difference? I mean, it's bad enough as it is, so what's the difference? I mean, now we're talking about money that none of us can really get our arms around. I mean, this is unsustainable, right? Totally unsustainable. We have a benefit problem. It's not an income problem from the state. It's a benefit problem. And so we got to change those benefits. And what's the reaction been to that? It depends on where you sit. I mean, I think the general public thinks, I can't believe anybody gets a pension anymore. I've got a 401k. It got killed in the stock market.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for my retirement. I can't believe people get a pension anymore. So I think amongst the broad general public, they've said, amen. And I think among the public sector unions, they're yelling and screaming. And Christie is yelling back. He provoked a very public fight with the teachers union, which is one of the most powerful political forces in the state of New Jersey. And you're not compensating me for my education, and you're not compensating me for my experience. That's Well, you know what? Then you don't have to do it. It's a scene that is starting to play out all over the country. C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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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ore cuts. Governors of cash-strapped states are beginning to cajole or bully public employee unions into making concessions on what are considered to be gold-plated retirement and health care packages, which are now collectively underfunded to the tune of $1 trillion. Some union leaders have suggested that you're running the state like Tony Soprano. Well, that's, as an Italian-American, I take great offense to that. Listen, you know what it is? I'm the first person to expose them for what they've been doing to the public. You want the public employee unions to share the pain. You bet. I want them to share in the sacrifice. And this is what I say to public sector unions. Listen, you can boo me now, but I'm the first governor who's walked into this room in 10 years and told you the truth. And here's the truth. If you don't partner with me to get this done, in 10 years you won't have a pension. And that's the truth. But it's also the truth that some of the responsibility for New Jersey's pension woes lie at the doorstep of the governor's mansion. Christie and his predecessors have failed to contribute the state's share of its pension obligations in 13 of the last 17 years. One of the reasons the fund is going broke. Christie says it's ancient history. We spent too much on everything. We spent too much. We spent money we didn't have. We borrowed money just crazily. The credit card's maxed out, and it's over. It's over. We now have to get to the business of climbing out of the hole. We've been digging it for a decade or more. We got to climb now, and climbing's harder. We got to do it. The problem with that, according to Wall Street analyst Meredith Whitney, is that no one really knows how deep the holes are. She and her staff spent 2 years and thousands of man-hours trying to analyze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15 largest states. She wanted to find out if they would be able to pay back the money they borrowed and what kind of a risk they pose to the $3 trillion municipal bond market, wher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go to finance their schools, highways, and other projects. How accurate is the financial information that's public on the states and municipalities? The lack of transparency with the state disclosure is the worst I have ever seen. Ultimately, we have to use what's publicly available data, and a lot of it is as old as June 2008. So that'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hit in the fall of 2008. Whitney believes the states will find a way to honor their debts, but she's afraid that some local governments, which depend on their state for a third of their revenues, will get squeezed as the states are forced to tighten their belts.
She's convinced that some cities and counties will be unable to meet their obligations to municipal bondholders who finance their debt. Earlier this year, the state of Pennsylvania had to rescue the city of Harrisburg, its capital, from defaulting on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debt for an incinerator project. There's not a doubt in my mind that you will see a spate of municipal bond defaults. How many is a spate? You could see 50 sizable defaults, 50 to 100 sizable defaults, more. This will amount to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defaults. Municipal bonds have long been considered to be among the safest investments, bought by small investors saving for retirement and held in huge numbers by big banks. Even a few defaults could affect the entire market. Right now, the big bond rating agencies like Standard & Poor's and Moody's, who got everything wrong in the housing collapse, say there's no cause for concern, but Meredith Whitney doesn't believe it. When individual investors look to people that are supposed to know better, they're patted on the head and told it's not something you need to worry about, when it'll be something to worry about within the next 12 months. 12 months. 12 months. No one is talking about it now, but the big test will come this spring. That's when $160 billion in federal stimulus money that's helped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limp through the Great Recession will run out. The states are going to need more cash and will almost certainly ask for another bailout. Only this time, there are no guarantees that Washington will ride to the rescue. 다음 영상 바로 보겠습니다. 3분 만에 설명되는 어떻게 세계 국가들이 빚을 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Time now for John Clark and Brian Doyle with a few reflections on Europe's financial woes. Your name is Roger, yes? Roger. Ah, that's your name. Roger. Good. And what do you do, Roger? I'm a financial consultant. Ah, financial consultant, eh? Roger, Yeah, yes. terrific. And Roger, how's business at the moment? Not bad, thank you. Been a bit quiet lately. How do you mean lately? Since the war, been a bit quiet. Fair enough. Okay, Roger, your special subject tonight is the econom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Your time starts now. Best of luck. Thank you. How much does Greece owe, Roger? $367 billion. Correct. And who do they owe it to? Mostly to the other European economies. Correct. How much does Ireland owe? $865 billion. Correct. And who do they owe it to? Other European economies, mostly. Correct. How much do Spain and Italy owe? $1 trillion each. Correct. Who to? Mainly France, Britain and Germany. Correct. And how are Germany, France and Britain going, Roger? Well, they're struggling a bit, aren't they? Correct. Why? Because they've lent all these vast amounts of money to other European economies that can't possibly pay them back. Correct. So what are they going to do? They're going to have to bail them out. Correct. Where are they getting the money to do that, Roger?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one. How much does Portugal owe? Hang on a minute. What was the answer to that earlier question? Just keep answering the questions, Roger. Where is Portugal going to get the money it owes to Germany if Germany can't get back the money that it lent to Italy? Just a minute. What was the answer to the previous question? The question was, how can broke economies lend money to other broke economies who haven't got any money because they can't pay back the money the broke economy lent to the other broke economy and shouldn't have lent it to them in the first place because the broke economy can't pay it back? You're wasting very valuable time, Roger. How much money does Spain owe to Italy? $41 billion, but where are they going to get it? Correct. What does Italy owe to Spain? $27 billion, but they haven't got it. They're broke. Correct. How can they pay each other if neither of them has any money? They're going to get a bailout, aren't they? Correct. And where's the money coming from for the bailout? That's what I'm asking you. Correct. Why are people selling the European currency and buying the US dollar? Because the US economy is so much stronger than the European economy. Correct. Why is that, Roger? Because it's owned by China. Correct. And very well done. And after that round, you've lost $1 million. I've lost $1 million. I thought you said well done. Yes, well done. You've only lost $1 million. That's an extraordinary performance, Roger. I've only lost $1 million. Very well done. And that's quite good, is it? Oh, it's excellent. Sell everything immediately. Quickly. I think it's called laughing as you sink. 예, 잘 보셨습니까? 결론은 그것입니다. 결론은 미국 첫 번째 비디오는 주정부의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사업할 예산이.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방정부도 돈이 말라요. 돈이 말라서 돈을 주정부에 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단순하게 한국은행 있듯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도 있으니까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디오에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돈을 빌려준 국가도 돈을 빚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누군가는 돈을 빌려줘서 채권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빚을 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도표에 제가 사진은 게 조금 된 도표입니다. 2009년도 IMF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태리의 그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이태리는 넘었고 가장 1등을 달리는 게 일본입니다. 187, 218, 227, 240 갈수록 올라가죠. 네, 2014년까지 통계입니다. 2014년도의 통계가 이렇게 빚이 올라가요. 채무율이. 한국은 그래도요. 양호합니다. 98년, 97년도 그 IMF를 겪은 뒤에 보시면 채무율이 요 G20 국가들을 보시면 G20 국가보다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OECD 국가의 국가 채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일본이 단연 1등. 예, 2000 여기는 11년까지 2204죠. 단연 1등을 나고 있고요. 한국은 예, 국가 채무 비율이 더 양호하지 않습니까? 미국보다도 한 절반도 안 되는 거죠.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보시면. 자, 토탈 OECD 국가를 봐도 3분의 1 정도. 한국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보십시오. OECD 국가의 2배입니다. 2배. 2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폴트. 2015년도에 그리스가 유럽 선진국 최초로 선진국인데 그리스가 선진국인데 유럽의 선진국인데 최초로 구제금융을 받는 IMF로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가 불명예스러운 국가가 돼버렸어요. 디폴트를 선언했어요. 디폴트가 채무불이행 선언이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배째라. 나 돈 못 갚겠으니 우리 그리스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못 갚아. 그러니까 너네 알아서 해. 이런 거잖아요. 예. 아일랜드가 2010년도 11월에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2008년도 10월에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받았습니까? 98년입니까? 예, 그 정도 예,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의 특징을 보세요. 채무가 가장 높은 나라 일본, 그리스 쭉 이렇게 가죠.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그래도 어떻게 버팁니다. 지금. 근데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채무 비율이 높은 나라들, 근데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럼 IMF에서 구제금융 한다고 합니다. 양적 완화를 시킨다고 해요. 양적 완화가 무슨 뜻입니까? 달러를 많이 풀겠다는 거예요. 달러를. 유로화를 많이 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돈을 막 찍어내겠다는 건데 그러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물건값이 올라가지만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채무 한도를 상승시켜 주겠다. 국가 채무 한도. 예전에는 1000억 1조 빌려줄 그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2조 빌려줄게. 한 2배로 돈을 빌려준다고 국가 채무 한도를 상승시키면 이 사람들은 국가 채무 불이행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기준 시점에서 디폴트를 선언한 거니까 2배 정도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채무 한도를 올려주면 그때 갚아도 돼.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링게르 수요를 해줘요. 근데 이렇게 링게르 수요를 해주면 살아나겠습니까, 이 나라가? 아니에요. 자생 능력이 없어요. 결국 뭐냐면요. 이 나라들도 다 똑같이 크든 작든 빚을 지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저희가 일본이 우리한테 예전에 돈을 많이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에는 일본이 잘 사는 나라고 또 일본이 채권 국가인 줄 알았어요. 우리한테는 채권 국가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는 채권 국가예요. 그런데 일본도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여러분. 왜 일본에 이렇게 그 빚을 지면서도 이렇게 그 지금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안 되고 있냐? 자기들이 달러처럼 기축통화도 아닌데 미국이 봐주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일본의 그 뭡니까 태평양 방어선으로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들의 기축통화처럼 일본이 자기 엔화를 찍어내고 있다고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걸 막 푸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수요를 해가지고 일본 경제가 그나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일본의 돈이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일본 돈을 안 받겠다 하고 무역하는 가운데서 일본 돈을 안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 경제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금 가장 위험한 나라가 여러분 일본입니다. 일본. 응? 그리스, 아일랜드처럼 지금 안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최고의 채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이유 때문이에요. 기축통화도 아닌데 기축통화처럼 엔화를 막 찍어내고 있어요. 채권 발행해가지고. 여러분 다 보십시오. 전 세계 국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보십시오. 97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예? 이건 국가 채무인데 국가 채무가 더 낮죠. 그러니까 좀 이거는 경제적으로 보면 건강한 거죠. 그런데 점점 가더니 2010년도에 딱 합쳐져 버려요. 뭐냐면 이러면서 이제 이게 채무, 국가 채무가 GDP보다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이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헤치다 보니까 왜 전 세계는 빚더미에 있지? 미국의 연방정부도 왜 빚더미에 있지? 결국 그 주범이 페더럴 리저브 뱅크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연방준비은행. 근데 우리는 이 연방준비은행을 마치 미국 연방정부은행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금융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민간은행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까지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레드실드라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 원래 이름은 모세 암셀바우어입니다. 유대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독일계 유대인이고 골동상품을 취급하고 고리대금업을 했던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럽에 흩어져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고리대금업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은 고리대금업 하다가 돈을 손에 거머쥐고 결국 이 돈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거죠. 근데 골동품상을 하면서 오스트리아 왕실의 왕자가 이 골동품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결국은 교류를 하는 가운데 친해졌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왕실의 남작 자기까지 받아요. 결국 왕자의 재산관리 집사까지 해요. 그러다가 그 왕실이 결국은 뭡니까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도망을 가면서 모세 암셀바우어에게, 이 집사에게 재산을 은닉하고 위탁하지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왕자가. 결국 그 재산이 이 사람 것이 돼버린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영국의 프랑스 국채들을 엄청나게 매입을 합니다. 아들들은 각 나라에 이제는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은행을 세웠어요. 아들들을 다 뭐 프랑크푸르트 지점 뭐 이렇게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은행들의 지사장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워털루 전쟁 때 사기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머리를 잘 썼다고 해야 되나요? 20배의 차익을 얻는 일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워털루에서 대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군과 영국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3개국의 연합군, 웰링턴 장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서로 이 벨기에 부근에 있는 워털루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1차전에서는 프랑스가 대승을 거둬요. 영국 연합군이 대패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명의 결전이 남았는데, 그때에 이 모세 암셀바우어가 아주 그 첩자를 파견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정보를 가장 빨리 들었어요. 빨리 듣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그 국채 채권을 다 주식을 다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금융업계에서는 가장 큰 손이니까 이 사람이 내놓으니까 이 큰 손들이 다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내놓는 이유가 있다. 영국이 망했구나. 영국이 지금 전쟁에서 프랑스군에게 1차도 패하고 2차도 패했구나. 이제 영국은, 프랑스는 이제
영국은 프랑스의 속국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 내놓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국채를 다 매입한 거죠. 엄청나게. 싼 가격에. 그 값이 완전히 그냥 헐값이 된 상황에서 이 사람은 갑자기 이거를 다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국 연합군이 승리해버린 거예요. 프랑스 나폴레옹군을 대패시키고, 근데 그거를 마치 진 것처럼 다 주식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헐값에 내놓은 거를 사갖고 나중에 소식을 하루 뒤에 듣게 됐는데 영국이 대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국채가 주식이 엄청난 가격으로 폭등해요. 20배의 차익을 벌어들이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버리고 유럽을 장악한 뒤에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의 자기의 그 친복을 파견해서 결국 1910년 미 연방준비은행을 비밀리에 설립합니다. 토마스 윌슨 대통령을 뒤에서 밀어줘서 결국 13년에 그 연방준비법을 인준하게 했고, 결국 그것이 연방정부의 것이 아니라 개인금융, 소수의 이 사람들의 그 개인금융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연방정부도 여기서 돈을 빌려요. 국채를 발행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매년 국민들의 그 세금의 몇십 프로가 되는, 절반 이상이 되는,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이자로 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미국도 연방정부도 주정부도 빚에 시달리고 있고 전 세계 국가가 빚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이유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로스차일드,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를 비롯해서 JP 모건, 골드만삭스, 여러분 이런 은행들이요 다 있어요. 11개, 12개 자본, 모두 유대계 자본입니다. 전 세계 4년 전, 5년 전에 60% 이상의 그 세계 금융자본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이거를 합병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인물로 11조의 간증을 하면 늘 록펠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록펠러가 지금 여러분 그 메리칩 그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위에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666 그 마크 추진하고 있고, 자기 빌딩에도 666을 새겨놨어요. 이미 여러분 보셨으면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예,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보시면 밑에 이런 다국적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업이 이 록펠러 거였어? 몰랐잖아요. 뭐 방산업체 로키트 마틴을 비롯해서 체이스 맨하튼, 뭐 미국 최대 은행, FNCB, 오일, 스탠다드 오일, 뭐 US 스틸, 이런 엑손 모바일, IBM 자동차, GM, 포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미국 10대 산업체 중에 6개도 다 여러분 록펠러, 미국 10대 은행 중 6개가 록펠러. 뭐 1경 2천조가 된다고 하는데 셀 수가 없죠. 근데 이 핵심에 있는 제 꼭대기의 로스차일드는 뭐 5경, 6경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세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요. 세금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그 세계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666의 시대 옵니다. 올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절대로 그거 표를 받으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어린이나 아이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매매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여러분 감시당하는 시대,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악창이 나서 정말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고통을 받게 될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받는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유지하고 살겠습니까? 우리만의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받지 않고도 우리만의 경제 시스템, 우리끼리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오늘 디지털 금융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끼리의 금융을 우리끼리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 이거 만들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이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뭐에 관심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복음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런다 그래서 이 세계의 흐름 정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디지털 금융의 미래는요. 앞으로 이게 달러 가치 계속 여러분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장기적 전망에서 여러분 달러, 유로화, 그 다음에 파운더, 영국의 파운더, 그리고 제가 볼 때 중국의 이에나, 이에나가 마지막 강세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벌써요. 미국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이에나를 완전히 중국의 6대 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 공영은행들을 통해서 중국 위에나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이 위에나로 거래하는 자기들의 그 새로운 어떤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가고 있어요. 중국이. 그만큼 빨라요. 지금 중국이. 근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나라는 공산국가니까 획일적으로 막 제도를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요. 순식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피아트머니 이게 명목상 화폐는요. 돈은 계속 하락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화폐 없는 사회가 올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발행 비용도 있고 가치도 하락되고 결제도 불편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시스템에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에 이러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4차 산업혁명과 궤를 같이 하는 디지털 암호화폐의 공식적 사용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치는 상승할 거고요. 물론 여기에 뭐 돈은 그 어떤 기술 개발 차원에서가 아니라 듣보잡인 화폐들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어떤 분은 전문가들은 이게 95%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투자하는 부분 정말 조심해야죠. 10년 안에 앞으로 5년 안에 전 세계 10% 이상이 사용할 거고 은행 없이 네트워킹된 전 세계 사용자들이 개인 은행으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은행 없어요. 카카오뱅크 여러분 은행이 있습니까? 은행 건물 없어요. 서버만 운영합니다. 서버만. 카카오뱅크, K뱅크. 서버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은행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장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잖아요. 크고 작은 민간 디지털 금융은행들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폰과 서버가 은행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은행 없잖아요. 은행 이용하겠습니까? 근데 폰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폰에 그 디지털 화폐, 디지털 돈,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은행 역할을 하면서 빌려주고 다시 받고 여러분 거래소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통화화폐로서의 이제 그 디지털 통화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주식의 가치 같은 역할을 할 거고요.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금보다 더 가격이 높이 올라갔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위험의 때입니다. 사실 지금 위기의 때인데 위기는 항상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했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다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 대재벌이 됐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어떤 신분 상승의 어떤 기회를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성공의 기회를 그들은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시대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통찰력이 없으면 확신도 없죠.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정확한 지식 없이 뛰어들었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남는 과제는 있죠, 여러분. 익명성, 보안, 이게
좋은데 악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자들이 이제 자금 결제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블랙머니로도 사용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미 기존에도 이미 지금 명목상 화폐를 갖고도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차원의 규제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제가 양날의 칼이에요. 동전의 양면성인데 규제에서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 좋은 부분은 뭐냐면 피해를 고스란히 투자자가 본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거래소도 너네들이 책임져라. 일정량. 그래서 은행처럼 은행이 부도나면 최고 5천만 원까지는 돌려줄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이런 역할들, 규제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부 규제가 사실은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잘해야 되지. 안 그러면 결국 투자자의 책임이 지금 거의 투자자의 책임이에요. 법적인 규정을 보십시오. 폴리시를 보면 투자자 책임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올해부터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도 세금 납부하고요. 개인정보 세금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주도 정부 차원의 디지털 금융이 나올 겁니다. 원화 디지털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도 디지털 화폐로 통용되는 시대가 올 건데 여기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도 있고 또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 고수익 보장한다고 하면서 불법 금융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방법으로 한 달에 막 50%씩 준다, 뭐 한다, 100% 준다. 1년에 1200%, 아니 심지어 월 50씩 600%까지 준다는 데도 있고 시간당 1% 준다는 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피해를 엄청나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요. 유락천금 놀이여서 결국은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근데 결국은 사실상 추적 불가능해요. 여기에 돈 뺏기고 사기당하면요. 보상도 불가능하고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걸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니까. 그리고 투명성, 도덕성 대 익명성, 보안성에 대한 개인 윤리적 갈등도 올 겁니다. 뭐냐. 개인으로 내가 여기에 투자했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올 거 아닙니까? 정부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뭐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는 거고. 세금만 걷어가려고 하네? 예. 여기에서 이제 익명성, 보안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도덕성에 있어서 얼굴을 가리는 그런 그런 부분도 생겨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뭐죠? 편리성, 투명성, 어디 사기칠 수가 없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화폐로 해서 거래가 조작 불가능한 상태가 오면 모든 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지불 기술이 다른 건 괜찮겠는데 인체 부위, 우리 손등이나 이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심지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기능까지 화폐의 기능까지 여러분 거래의 기능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받지 말아야죠. 감옥에 가도 받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결국 굴복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그런 심판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강의를 좀 빼먹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은행의 그 구조적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에는 실체를 못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지금 지불준비금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불준비금 제도. 예를 들어서 은행이 1,000억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은행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얼마인지는 기준은 모릅니다. 가정하시면 1,000억이 있는데 1,000억이 있는데 1,000억 중에 10%만 은행이 갖고 있으면 돼요. 100억만 은행이 지불준비금으로 갖고 있으면 은행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은행이 숫자 계산 노름이 이상해요. 자기들이 1,000억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돈 화폐는 100억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1,000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준 하에서 100억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00억은 또 빌려줘요. 그러면 900억을 대출받은 그 은행은 B라고 하는 은행은 또 900억의 10%인 90억만 자기 은행에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810억을 또 대출해서 빌려줘요. 그런데 자기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000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계산, 그 은행, A라고 하는 은행이 100억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900억을 대출해 줬으니 자기는 1,000억을 갖고 있어요. 원래 1,000억이에요, 1,000억. 실제로는 100억인데 1,000억을 갖고 있는데 900억을 또 대출해 줬어. B라는 은행에. 그러니까 자기 자산은 1,900억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100억밖에 없는데 숫자상으로는 자산이 1,90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900억을 대출받은 그 회사는 자기는 900억 플러스 얼마예요? 810억을 또 10%만 남겨놓고 대출을 해줬으니까 1,710억. 이게 지불준비급 제도의 엄청난 허점입니다.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는 A라는 은행은 100억밖에 없어. 지불해 줄 수 있는 고객들한테 한꺼번에 지불을 해준다고 해도 100억밖에 지불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자산이 1,900억이라고 계산을 해놓고 대출을 해주니 미국의 아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을 때 은행에 다 몰려와서 자기 돈 찾겠다고 오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으니까 돈을 못 내주는 거죠. 급히 뭐 다른 은행에서 이렇게 빌려올 수 있지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데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없는 돈인데 수치상의 돈인데 여러분 지금 은행 시스템이 이래요. 없는 돈을 빌려준다고요. 우리들한테 대출로. 그래놓고 우리가 비싼 이자 못 갚고 원금 못 갚으면 기한 넘으면 결국 우리 부동산을 실제 재산을 차압해 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실제 은행에 돈이 없어요. 은행도 실제로 돈 없고 그냥 숫자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실제 재산을 차압해 가요. 대출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은행이 갖고 있는 엄청난 심각한 시스템의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 금본위제를 했어요. 1970 몇 년도입니까? 했어요. 금 1온스에 얼마. 근데 자기들이 나중에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 오고 돈 막 찍어내고 하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결국은 자기 경제 모순이 일어나니까 금본위제를 자기들이 폐지해버려요. 그러니까 금이 있는 만큼의 돈만 있어야 되거든요. 명목상 화폐가. 근데 지금 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돈은 막 10개, 20개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1대1이잖아. 1대1. 근데 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10개, 20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하면 여러분 물건값이 비싸졌네. 물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찍어내가지고 돈을 그렇게 종이 조각처럼 찍어내가지고 돈의 가치가 없네. 지금 그런 우리 경제 안에서 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돈 빌려주고 돈 꾸고 서로 돌면서 돈을 빌려주고 꾸고 돈을 빌려주면서 꾸고 여러분 다 빚잔치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빚잔치. 응? 돈 버는 그룹은 딱 있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저는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돈을 쥐락펴락하면서 결국은 전 세계를 그런 자기들의 통제권 안에 있는 정부로 단일 정부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편안한 게 뭡니까? 돈줄을 쥐는 거죠. 식량을 쥐는 거죠. 그 돈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로 여러분 이런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통제하기에. 그리고 그것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세계 경제 시스템을 그렇게 여러분 디지털화해서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통제하기에. 이거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 수 없는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만의 경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만의 경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요. 저들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대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숨통 지었는데 그 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대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지금. 나팔수가 돼갖고 나팔을 불어야 될 시기라고요. 저 사단의 무리들, 강도가, 도적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뭐에 관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오해하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강의 한다고 하니까 무슨 다단계 네트워크 하나? 그런 강의 하려고 하나? 아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알고 블록체인 기술을 알고 그리고 여기에 연동된 암호화폐가 뭔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게 어떤 기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보자고. 그리고 또 돈 필요하죠. 그러면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투자할 것인가.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돈도 필요한 거니까요. 제대로 알면서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 된다고 하니까 다단계 네트워크에다가 네트워크로 푸는 그런 데다가 코인 투자해가지고 자기 투자금 내가지고 쫄딱 망하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출 받아서 사돈네 팔촌 형제까지 다 돈 끌어모아서 그래서 2008년도에 그런 일, 2018년도에 그런 일 벌어진 거 아닙니까? 뉴스에 한 청년이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자살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암호화폐 그렇게 비투해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결국 못 갚고 대출금 못 갚고 시달리다가 군대에서 총으로 자살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 이거 제대로 투자하셔야 돼요. 투기 말고 그 유시민 작가가 제대로 말한 거예요. 진짜 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부터 제가 밝히면서 어떻게 왜 그런지 왜 사기로 가는지 그것이 이걸 제가 사례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